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복지위는 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외통일 외교부에 대한 현안 보고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쟁점이 됐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국 한국의 근로자 인건비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래통합당 홍일표 의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보수통합신당의 과제와 총선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 보건복지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수영 기자. 네, 국회 상황 전해주시오. 네,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검역 관련 법안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검찰개혁과 임미리 교수 고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비판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자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각종 논란에 자세를 낮추고 민심 수습에 나선 겁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모레는 민주통합의원 모임의 유성혁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어갑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31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국면을 맞았는데요. 오늘 열린 복지위원회와 외통위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복지위 전체 회의에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철저한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복지위는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 일명 코로나 3법을 상정했고요.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외통위 전체 회의도 열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계획된 고위급 교류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내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등 대남 정책에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파 차단과 대응을 위해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한 만큼 북한 동향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당에 쏟아진 국민 비판을 외면하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민생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집값 안정, 최근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논란까지 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비례의석 확보에 나선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며 4월 총선을 통해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통합당의 역주행 정치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 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산적한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많이 처리하자며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어린이 안전법안인 해인이 유찬입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관련법 등을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민생 입법 일괄 처리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모든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특단의 여야 합의를 요청합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진 20대 국회 상황을 지적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선거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체적 국정 실패를 국회 탓으로 돌리고 변명으로 일관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린 것은 민생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대한신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전에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회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외교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말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이 지난해 한국 측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예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4월 전에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도 미국의 합리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방위비의 일환이니만큼 이런 노무비에 한해서만은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고용 불안은 대한민국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한미 동맹의 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기 타결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그 근로자들의 그 우려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대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기존의 협정 틀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 일부를 우리 측에 떠넘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제재와 관련해 정부가 WTO 제소를 중단하고 지소미아를 위한 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과의 미래 협력적 관계 추진을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정부 대응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지만 지역사회 감염 위험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강화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야당은 보건당국이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봉쇄령을 내린 이후에야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뒷북치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이거를
방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정보를 적게 제공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여야는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 확진자 등장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졌다는 데엔 공감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을 우리가 확실히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좀 더 폭넓게. 행정력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지방정부하고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역할이 이제는 좀 더 정대되지 않느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 입국 절차 등 강화된 검역을 통해 실질적인 입국 금지 지역 확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자체와 긴밀히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위는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감염병 3법을 상정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가능케 해 잠복기가 있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의 법정관리 감염병 추가,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복지위 소위 논의를 거쳐 모레 전체 회의를 열고 감염병 3법을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여야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 막바지에 접어든 민주당은 곧 선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미래통합당은 오늘부터 이른바 텃밭인 TK, PK 공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 선대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선대위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최고위원들이 당연직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은 빠르면 오는 24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막바지 공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전략지역과 경선지역, 추가 공모지역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PK, TK 지역 공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이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물갈이를 예고했고, 어제 정가뷴,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이들의 불출마를 살신성인으로 높이 평가하고 숭고한 뜻이 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의 용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을의 초선 장석춘 의원이 오늘 총선 압승에 힘을 보태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가 시작되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공관위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영남 지역 의원들의 연쇄 불출마 선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래통합당은 모레까지 TK 지역 공천 심사를 마치고 영남권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이소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희연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 현재까지 23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4곳이 지금 후보자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전략공천 후보자 역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첫 번째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맞붙게 되면서 이번 총선 최대 관심사인데요. 민주당은 이 전 총리를 전략공천 1번에 배치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당의 요청으로 현재 지역구인 경기 김포갑을 포기하기도 했고, 이번 선거에서 경남 지역을 진두지휘할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전략공천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경기 남양주 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인데요. 2012년에 다른 낙검수의 김용민도 전략공천 받았었는데 그분이랑은 다른 사람이죠. 네. 예.
이 지역이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주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적극 공세에 나서면서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렸습니다. 네.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되면 조국 대 반조국 구도가 형성되면서 총선의 또 다른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당에서 6번째 인재로 영입했던 홍정민 변호사가 윤해 교육부 장관 지역구인 경기 고양병에 전략공천됐습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첫 번째 영입 인재 전략공천인데요. 홍 변호사 외에도 인적 쇄신과 맞물리면서 영입 인재 전략공천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에는 이탄희 전 판사가, 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나선 서울 동작을이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에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투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일까지 일부 지역구에 추가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서울 강서갑 지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서울 강서갑은 정봉주 전 의원이 미투 논란으로 공천 배제되면서 한번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기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특정인을 투입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논란의 발단은 추가 공모 때문인데요. 네. 민주당은 현역 의원 당수 공천 지역이 예상보다 많자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서울 강서갑이 포함된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 강서갑은 현역인 금태섭 의원과 한명희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이는 복수 신청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추가 공모한 걸 두고 금 의원을 공천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금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비판에 나섰고 또 공수처 법안 통과 때에도 당론에 반하는 기권표를 던졌었는데요. 그랬죠. 예. 그래서 당에서 괘씸죄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근데 때마침 서울 강서갑에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출마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또 오늘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시간까지 알리고 있었죠. 예. 네, 오늘 4시 반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2시간 전쯤에 전격 네. 취소했습니다. 서울 강서갑 자객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김 변호사의 출마는 개인 판단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김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객공천 논란뿐만 아니라 조국 대리전 논란도 이 같은 결정에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자고 또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의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필자라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깊죠, 여러 가지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취소 전까지만 해도 조 전 장관에게 쓴소리를 한 금태섭 의원과 친조국 인사인 김 변호사의 조국 대리전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 의원은 공천 경쟁부터 조국 대 반조국 구도가 형성되면 수도권 선거 판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양주 병까지 겹쳐가지고 더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의 출마 기자회견 취소를 불출마보다는 연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취소 후 자신의 SNS에 출마를 재확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금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허구적인 조국 수호 프레임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냐며 청년의 도전을 막는 정당일수록 미래가 없다고 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모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아마 내일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면 확정이 되겠군요. 예. 네. 이번에는 좀 야당 소식을 좀 살펴보죠. 이소희 기자. 네.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전 한국당 소속이었다가 나갔다 왔다 갔다 했던 세보수당 의원들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 좀 목청 높은 좀 쓴소리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의총에서 이 세보수당과 전진당 출신 의원들이 좀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세보수당 출신 정병국 의원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왜 우리만 인사를 하냐는 것이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중도 보수가 통합을 해서 만든 당인데 마치 세보수당 의원들이 한국당에 흡수되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병국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들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네, 이 정 의원이 발언을 할 때 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큰 목소리로 좀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때 정 의원 발언 끝나자마자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모두 일어나서 좀 악수하고 또 상견례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첫 의총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잡음이 나온 것이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 통합에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얘기하신 대로 새로 지금 기존의 한국당에 가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당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 같은데요. 네. 더구나 지금 한국당의 대표를 냈던 한교안 대표 체제가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구나 그런 것을 의식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새 보수당을 이끌었던 유승민 대표 어제 출범식에서 오늘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 어떻게들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기존에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좀 새 집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째 통합당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죠. 좀 이 간판이 바뀌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설합당보다는 꼭 한국당의 새보수당이 흡수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라서 유 의원이 생각하는 이 통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유 의원이 참여를 보류함으로써 좀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언의 압박이 뭘까? 아마 기득권, TK 또 친박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일 겁니다. 뭐 개혁 보수에 부합하는 공천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내부 개혁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난 뒤에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망이 있고요. 현재 미래통합당의 기류는 유 의원이 좀 총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이 불출마 계획을 접고 수도권 출마를 다시 선언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류가 보입니다. 수도권 출마까지도 기대하는 쪽이 있군요. 네,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출마까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유승민계 의원들은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 의원이 불출마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별 후보 지원에 나서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새보수당이 원했던 것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거였는데 인적 쇄신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PK, TK 지역 공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살신 성인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또 황교안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어서 이 불출마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불출마 결단과 헌신은 우리 당을 앞으로 밝은 미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정말 깊은 감사의 사의를 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불출마 의원을 치켜 세우는 이유, 이 물갈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 TK 지역 불출마 의원은 정종섭, 유승민, 그리고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장석춘 의원까지 3명뿐인데요. 사실 이 TK 의원 물갈이가 지금 통합당 공천 쇄신의 핵심인 만큼 이번 공천 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 기간 중에 또 다른 불출마 선언이 나올지 이 여부가 통합당이 중도 보수층의 결집을 모으는데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갈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사 영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여성 인재 2명을 영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관위가 3명의 여성 인재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 환경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가 과거 이 서울시 의원 시절에 돈 봉투를 받았던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공관위가 급하게 영입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나머지 2명은 윤희숙 KDI 교수 또 이수희 변호사인데요. 윤희숙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2016년도에 반대를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최초로 공익위원을 사퇴했던 경제학자고요. 이수희 변호사는 17년차 변호사로 법무부 장관의 전횡, 또 무너진 공교육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 분노를 느꼈다면서 당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입 철회 해프닝이 있었던 공관위는 앞으로 더 철저한 검증으로 인재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 이소희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 업무 복귀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복귀하는 법관 7명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재판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과 같은 국민 농락, 헌법 유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한 경제인식을 비판했습니다. 김재현 전체계 의장은 투자 감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8.1%까지 치솟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어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며 낙관적 평가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기 불안까지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김사마, 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들과 이상돈, 임재훈, 최도저 의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17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의원도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총장은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양국 의회 외교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1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했던 이 원내대표. 어느 순간 국민 앞에 반성하다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집값 문제까지 거론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오늘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은 최근 불거진 임미리 교수 비판 칼럼 고발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게 정가의 분석입니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와 남인순 최고위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힌 적이 있지만 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순 없었는데요. 오늘 이 원내대표가 임 교수 고발 이후 닷새 만에 첫 공식 사과에 나선 셈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다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임미리 교수 사태 이후 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만한 여당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원내대표의 공개적인 사과 표명으로 여론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3당 통합에 나서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향한 당 소속 의원들의 최후 통첩이 결국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13명 가운데 9명의 제명안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공중분해 수준을 밟게 됐습니다.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 제명을 그동안에 계속 요구해 오셨는데 제명을 해드린 것이 인간적인 도리에 맞고 소인배적인 보복 정치가 아닌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흔적도 없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오늘 의총에서 제안한 비례대표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제적의원 17명 가운데 13명 의원이 참석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셀프 제명이 이뤄진 건데요. 제명된 의원은 김사마,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등 안철수 개교원 6명과 이상돈, 임재훈, 최도저 의원 등 총 9명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며 당적을 이동하기 위해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 제명을 택한 것인데요. 현재 당에 남아있는 호남계 지역구 의원들도 손학규 대표가 끝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 이미 공동교섭단체까지 구성한 상태인데요. 손 대표가 끝까지 대표직을 고수할 경우 추가 탈당과 함께 바른미래당은 원외 정당으로 정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때 28석의 원내 제3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은 잇따른 탈당으로 이달 초 교섭단체 지위마저 잃은 데 이어 오늘 셀프 제명과 함께 또다시 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석마저 모두 떠나보내게 될지 아니면 결국 통합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 손학규 대표의 마지막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천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법조인들이 잇따라 총선에 나서면서부터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조국 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시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김남국 변호사. 두 사람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나란히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갖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김용민 변호사를 경기 남양주 병에 전략 공천한 데 이어 김남국 변호사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총선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출마할 경기 남양주 병의 현역 의원은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인데요. 주 의원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대표적인 저격수였기 때문에 김 변호사의 전략 공천으로 친조국 대 반조국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갑은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 대결이 펼쳐질지 관심인데요. 이곳의 현역인 금태섭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조 전 장관의 줄곧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오늘 오후 김남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갑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병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강서갑은 여당 내 대결이 전망됐지만 오늘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하면서 강서갑의 대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출마 고수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국이냐 아니냐, 과연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될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셀프 제명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바른미래당 제명과 함께 무소속 의원이 된 임재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훈입니다. 네, 오늘 그 박주선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말했던데 아까 화면 보니까 그 현장에 임 의원도 계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결국 셀프 제명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손학규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모양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 3당이 이제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이제 평화당이 이제 합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통 끝에 이제 어쨌든 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그 합의안을 이제 평화당과 대한신당은 이제 수용을 했지만, 예. 우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수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더더군다나
이 3당 통합을 뭐 구태 정치라든가 뭐 기성 정치인의 뭐 정치 생명 연장용 이렇게 이제 폄훼를 하셨는데 예.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좀 2, 3일 정도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만은 전혀 뭐 입장이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하고 예. 오늘 불가피하게 이제 제명 절차에 들어갔던 겁니다.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픕니다. 예. 네, 당에서 사무총장도 임 의원이 맡고 있었는데요. 네네. 손학규 대표가 처음에 사퇴 논란이 있을 때는 당의 보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했다가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복귀하면 정권을 주겠다 했다 다시 또 젊은 세대와 더불어서 정당 개혁을 하겠다라고 그 사퇴를 거부하는 명분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의 그 행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도 드릴 수가 있고 국민들이 좀 나름대로 비전을 갖게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대표께서는 그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말씀을 많이 바꾸셨거든요. 예. 이번에도 본인이 먼저 3당 합당을 주장을 하시고 제안하셨는데 본인이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고요. 아마 이제라도 저는 이제 당적이 무소속입니다만은 손학규 대표께서 현실을 직시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야 제3지대가 좀 튼튼하게 좀 건설이 되면서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를 극복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용단을 다시 한번 늦었지만 기대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 17명 중에 13명이 비례대표인데 오늘 9명에 대해서 제명 조치가 이뤄졌죠. 이 가운데 안철수 쪽의 의원들은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창당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의원님과 이상돈, 최도자 의원님 어떻습니까? 당분간 무소속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당적 옮기시나요? 저는 좀 며칠 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도자 의원님은 좀 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많이 고심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대한신당, 평화당 등과 이제 통합 절차를 받게 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행보를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당의 교섭단체에 좀 가입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틀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틀에서 활동하면은 통합정당에 가까운 쪽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나머지 비례대표 네 분이죠. 최입의 장정숙, 박주현, 박선숙 의원은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 제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17분 모두 셀프 제명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정숙 의원은 대한신당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고요. 예. 박주현 의원은 평화당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의원님은 3당이 통합할 걸 전제로 해서 굳이 당적을 이탈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박선숙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최이배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계속 잔류하면서 이번 임기를 마감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지가 된다면은 현역 의원이 없는 바른미래당이 아니고 최이배 의원 한 명이 있을 수 있겠군요. 제가 볼 때는 장정숙, 박주현 의원은 3당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도 이제 셀프 제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결국에는 최이배, 박선숙 두 분만 남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손 대표 측은 윤리위의 제명 징계 없이 의총만을 통한 제명 절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데 당대표 직인이 안 찍힌 제명 결의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섭단체 이상의 그 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바른미래당의 제명 절차는 저희가 교섭단체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명받은 의원은 본인이 가서 직접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걸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손학규 대표는 이 법률적인 개선 문제를 다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오늘 당에서는 이제 당대표 명의로 선관위에다가 이제 유권화색을 의뢰했는데요. 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정당 내부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 같고요. 예. 정당법을 소위 드라이하게 해석해서 유권 해석을 내놓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오늘 제명 행위는 뭐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손학규 대표께서는 이제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이 거의 와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는 제가 볼 때는 3당 통합에 나서면서 본인이 그동안 주창을 했던 뭐 젊은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의 대열에 좀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재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하면서 보수 진영이 지난 탄핵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통합됐습니다.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미래통합당 3선의 중진위원이신 홍일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보수 진영이 뭉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구도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4.15 총선 해볼 만한 판이 짜여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렇죠. 예.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동안 분열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이제 1대1로 싸우는데 이 힘이 너무 분산되는 바람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일단은 모였으니까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좋은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인 거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물론 그렇지는 않죠. 예, 예. 네, 미래통합당에는 세계 청년 정당도 함께 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었을 때는 좀 청년층 공략에 미진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이 청년층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었죠, 많이.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뭐 조국 사태라든가 또 검찰 인사 파동이라든가 또 최근에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자꾸 정권에 대한 민심이 이제 이반되는 것이 청년층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에도 그런 문의가 많이 있고 또 청년들이 이제 보수 정당에 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청년들하고 청년 세대하고 소통을 잘 해서 그분들을 이제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 민원도 좀 해결해 주면서 또 그분들이 우리 미래 세대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정치 이 영역에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번에 뭐 청년층 그게 이제 뭐 전부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세계 청년 정당 대표들이 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일표 의원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신데 검찰 개혁이나 법조 관련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종종 리포트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산업통상위원장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라든가 경제 현안에 대해서 파악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지난 3년여 만에 통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새보수당 쪽에서 내걸었던 3가지 원칙 내걸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의총에서 보니까는 새 집에서 통합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기존의 한국당이 합류하는 느낌을 준다라고 정병국 의원이 조금 쓴소리를 하기도 하던데 그런 등등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그게 뭐 정병국 의원이 조금 이제 너무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한국당이 이제 의원 수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고 그렇죠. 수는요. 이제 들어오시는 8대 108이었었죠. 예, 합류하는 분들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환영 의미에서 한 말씀씩 하시라고 이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나가느냐, 같은 왜 두 객으로 나누느냐 그 얘기했겠죠. 예. 그런 얘기였는데 그건 뭐 그냥 통상 이제 우리가 환영하는 이제 의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예. 어떤 뭐 다른 뜻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더 모시고 또 이제 이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만한 어떤 반성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비전 제시라든가 또 쇄신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보여야겠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유승민 의원이 그 통합식뿐만이 아니라 의총에도 참석을 안 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이 통합의 실상에 대한 뭔가 좀 불만의 표시 아니냐, 아쉬움이 많은 걸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유승민 의원께서 이제 사실은 큰 희생을 감수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통합하겠다. 또 자신은 불출마하겠다. 이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감동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아마 이제 기대치가 또 있었겠죠. 네. 이제 그런 거에 좀 못 미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최고위원 같은 것도 좀 몇 분은 좀 그만둬서 다른 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좀 더 나간다면 황 대표께서도 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했으면 이제 좀 더 아주 흔쾌하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다음 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TK 지역 절반 이상 물갈이를 예고한 상황이고 또 TK 일부 중진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좀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 중진위원인 위원께서는 인적 쇄신의 폭이나 방식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선 이제 인적 쇄신의 타겟은 과거 보수 몰락 또는 탄핵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그냥 뭐 단순히 오래 했다. 특정 지역에서 뭐 이제 다선이다. 이런 것만으로는 또는 뭐 이제 이런 이제 주민들의 어떤 뭐 이제 실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반성하고 쇄신한다.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주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이제 그 국민들 앞에 우리가 그동안 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물갈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김영호 공천위원회는 사실 새보수당 인사들도 아무런 이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비교적 지금까지 뭐 큰 본격적인 건 없었으니까. 공관위원장 체제는 그대로 뭐 동의하고 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까지 뭐 잘 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충분히 이제 만족시켜가는 공천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래한국당도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현역 의원 5명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했죠. 또 앞으로 얼마만큼 몸집을 또 부풀리게 되고 또 의석 확보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그게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저희 당이 원하지 않는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당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죠. 이런 걸 한다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바람직하진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출마하시는 분들도 이제 선뜻 가는 게 그렇게 내키는 걸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호를 앞번으로 확보하고 또 결국 이제 이쪽 우리 보수 쪽에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기간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래한국당 했지만은 불가피하겠다. 조금 뭐 꺼림칙함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앙선관위에서는 합법적인 정당이니까 등록을 받아줘서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계속 비판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정당 얘기도 하고 있고 하는데 비판적으로 낙선이 이렇게 반대쪽에서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다른 정당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이 우리 의사도 이제 전혀 무시한 채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구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또 의원님이 계신 인천의 경우에는 공항이 있어서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주민들 걱정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코로나19 대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이제 우한 지역은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걱정하잖아요. 이제 우한 지역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됐는데 이제 그 밖의 지역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있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밖의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입국 금지 조치가 없어서 우리 당은 그동안 계속 그걸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뭐 급속히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확진자는 이제 그 감염 경로가 좀 불투명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국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지금 국민들로서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감염자들이 올 수 있는 경로를 더 많이 열어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중국인들 입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어제부터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의원들 바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혹시 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들으셨습니까? 예. 뭐 어떤 내용이 좀 귀에 들어왔습니까? 뭐 지금 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민생 대책, 경제 대책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좀 그게 늦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사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요구하던 서비스 발전 기본법, 또 규제 개혁, 원격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네, 그런 것들을 하자고 그동안 요구했지만 우리가 여당일 때는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고 저는 민주당이 여당이면 이런 걸 전향적으로 나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도 그런 어떤 이념적 집착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산업위원장 하면서 가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규제 좀 화끈하게 좀 풀어달라. 이걸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여간 늦었지만 그걸 지금이라도 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냥 레토릭이지 그게 과연 정부가 그만큼 나갈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인천 미추홀갑의 뭐 터줏대감으로 불리신다고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공천 면접도 보신 걸로 아는데 의원님만의 경쟁력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또 거기 다른 또 현역 의원이 같이 도전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지금 12년째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그동안 뭐 인천 가정법원이나 또 정부 공무원 500명이 근무하는 이제 정부 합동청사 이런 거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사실 구도시민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넣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 또 중앙에서는 제가 이제 산업위원장 또 제가 그동안 인권 포럼이나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나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CSR 포럼 이런 거를 쭉 이제 수년간 이끌어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인권이나 환경이나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이슈들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당 측에서는 좀 관심이 좀 적은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이 좀 정당하게 평가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 진입에 성공하신다면은 4선이 되시는 건데 국회에 다시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의 목표라든가 정치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뭐 제가 그동안 보면서 이제 우리 국가 경쟁력을 이제 조금이라도 높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분야는 이제 경제적인 이런 여러 분야, 교육 분야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니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이렇게 되도록 제가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4선이 되면 이제 원내대표나 또는 뭐 다른 정책위장이나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당을 대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또 저를 만일에 사선으로 뽑아주신다면 네. 인천 시민들은 이제 큰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홍일표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오늘 의총을 시작한 미래통합당 얘기 또 최근 전국 관련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홍일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절기답게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9도, 대구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